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업으로 삼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본인 사업장을 꾸려가시는 분이시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장사라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은 일이죠. 무슨 일이든 밥 벌어먹고 사는 일에 쉬운 일이라는 게 없다지만 하루 매출이 그날그날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일인 만큼 쉽사리 휴일을 가지기도 어려운 일이 바로 장사죠. 특히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식당 운영이라는 게 손님들이 오시는 시간을 제외해도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재료를 손질하는 등 사람 손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눌 존재가 없다는 허전함을 느끼는 건 또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런 제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이 채널을 통해 듣는 여러분의 사연입니다. 손은 제게 놀리면서도 귀는 여러분들 진솔한 사는 이야기에 쫑긋 집중하고 있자면 수많은 사연을 안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께 저 역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지금은 식당 일도 손에 있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도 제법 익숙해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사실 홀로 서기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이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처음부터 홀로 이 식당을 운영했던 건 아니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여겼던 이들과 온갖 역경을 헤치고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이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제 몸이 부서져라 이랬음에도 가족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왜 나가? 우리가 이 식당 이만큼 일궈낸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럼 내가 나가는 건 이치에 맞고요. 고생을 해도 내가 더 하고 품을 들여도 내가 더 들였어. 이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나한테도 당신 같은 인간들 더는 내 사람 아니니까 소란 떨지 말고 썩 나가. 가족이었던 저를 기만한 것으로도 모자라 제가 가진 유일한 삶의 터전까지 빼앗으려던 인간들이었어요. 제 거 뺏기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던 이들에게 그 못지않은 처절한 응징을 해주었죠. 식당 사장이 된 건 결혼을 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사실 저한테 장사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생계를 꾸리시던 아버지께서는 과도한 업무로 몸이 많이 상하셔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일을 나가시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래 앓아오신 지병으로 항상 아프셨고요. 당장 제가 나가서 생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가족들 내일 먹을 양식도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었다면 당신들 넉넉지 못한 형편을 고려하신 부모님께서 저 하나 낳고 난 다음 더는 자식을 두지 않으셨다는 점 정도였을까요? 그러니 고작 20살 나이에 시작한 제 첫 사회생활이 결국 녹록할 수 없었겠죠. 일찌감치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치고는 제법 건실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에 환자만 2사람이었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 하나만 있어도 평범한 집안 갓에 기우는 게 느껴질 정도라는데 저는 아픈 사람이 2이나 있잖아요. 고졸사원 초봉치고는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시간 이후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했고 주말에도 업장 상황에 따라 하루씩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감사했었던 건 그래도 제가 처음 취직한 회사 사장님이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제게 알바 자리를 주선해 주신 분이기도 하셨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아예 투잡이 금지된 곳도 제법 있다고 알고 있었고 꼭 그렇게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회사 일하는데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다른 일 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자기 막내딸보다 어린 제가 어떻게든 아픈 부모님 봉양하겠다고 기를 쓰는 모습에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나도 부모님이 오래 앓으시다 가셨거든. 아무리 내 부모라고 해도 아픈 사람 간병이 어디 쉬운 일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내가 잘 알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 아픈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도 몸은 몸대로 축나고 이게 온 가족이 다 고생이라고. 우리 막내들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서 대학 졸업반이 됐는데도 나한테 용돈 좀 타보겠다고 애교 떠는 판국에
그 애보다도 어린 현주 씨가 가장 노릇하고 있는 걸 보자면 내가 나 어릴 때 고생했던 생각이 참 많이 나. 난 엄마 한 분이 아프셔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현주 씨는 둘씩이나. 정말 대견하다, 대견해. 나는 내가 더 먹었어도 현주 씨가 진짜 어른이야.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규모는 아직 작았으나 착실히 내실을 쌓고 있던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저자극인 기초 화장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걸고 있었기에 예민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있었죠.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사업을 여기까지 키워나간 사장님께서는 직접 발로 뛰면서 다른 직원들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사장님 곁에서 저도 어린 나이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사장님과는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셨던 그분은 여전히 제게 롤모델이십니다. 이렇듯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데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기도 힘들었죠. 사장님께서는 다른 직원들 몰래 사비로 제게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며 용돈을 찔러주기도 하고 때마다 보신에 좋다며 건강식품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현주 씨, 우리 단독 매장 2호점 오픈할 계획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현재 씨가 그쪽 매장 관리를 도와주면서 그 수당 대신에 운영 지분을 추후에 가져가는 쪽으로 일해보는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해? 당장 돈이 급하니까 저녁에 따로 일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액수가 그리 크지 않잖아. 당분간은 자리 잡느라 쉽지는 않겠지만 매장 성공만큼은 내가 내 회사를 걸고 자신할 수 있어. 사장님이야 당연히 믿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큰 기회를 주셔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현주 씨 아니면 또 누굴 믿고 이런 일을 맡기겠어? 이래봬도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야.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한다고. 사장님 말씀대로 돈 들어갈 구석이 천지이니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는 있었으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을 제외하고는 일용직이나 다름없었으니 수입이 좋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휴식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니 20대 꽃 같은 나이에도 제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그게 안쓰러우셨던 거예요. 매장 관리는 돕는 일이라고 해도 사실상 사장님이 매일같이 매장을 들러 확인을 하셨기에 제가 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으니 당장 월급 올려주는 게 녹록치 않아 고민하신 끝에 사장님께서 내신 계책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보는 직원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풋내기한테 운영 지분까지 운운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매장 출자금을 대는 것도 아닌데요. 추가 수당 대신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기엔 과했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100% 성공을 보장하긴 힘들겠지만 신중한 성격의 사장님이 자신 없는 매장을 열 리도 없으셨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전히 저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제안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느껴졌으나 제 코가 석자이다 보니 사장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 길로 저녁에 투잡지던 알바도 그만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새 매장 자리 잡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든 양지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저도 그 매장 꼭 성공시키고 싶었거든요. 그 무렵 제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저희 회사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졌고 2호점 역시 금세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씨 정말 고생 많았어. 회사 일에 매장 일까지 정신 없었을 텐데 이렇게 잘해주고. 현주 씨가 정말 내 귀인이다. 이건 내가 전에 약속했던 배당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3억 원이 조금 덜 되는 거액이었어요. 새 매장을 오픈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괄목한 만한 성장을 했다는 거야. 매일 제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거액을 가져갈 만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야 많을수록 좋다지만 어릴 적부터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웠던 저로서는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돈을 욕심낼 수 없었어요. 사장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 같은 평사원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거금을 받아요. 그 매장 운영하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했겠어. 판매직거든 왜 매장 운영에 관여하는 게 우리 줄밖에 더 돼? 게다가 그걸 무급으로 일했는데 이 돈 도로 나 돌려주면 나 악덕사장 되는 거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 사업가야. 절대 이유 없는 돈 쓰는 사람 아니니까 자기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는 당당하게 받아.
태어나 처음 만져보는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언감생심 꿈꿀 수도 없는 금액이었죠. 이제 당장 급하다고 제 몸 갉아가며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어른에게 보호를 받는 느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장님 아니셨으면 제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살아갈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정말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돈이면 이제 부모님 병원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먼저 떠나신 후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돈 없어서 지긋지긋하게 살 때는 아파서 시름시름 고생하시다가 이제 넉넉해지니 효도할 새도 없이 급히 떠나신 부모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간의 고생에 대한 원망과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무너져 내린 저를 감싸 안아주신 것 또한 사장님이셨습니다. 현주 씨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잘 알아. 그 누구도 현주 씨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거야.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현주 씨. 사장님이 아니셨더라면 정말 세상에 홀로 남는 기분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헛헛한 마음을 사장님 위로와 딴 생각할 틈 없는 경무로 채우며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을 만났던 때는 여전히 부모님을 떠나보낸 상실감에 허전함을 느끼던 시기였어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던 유통업체 쪽 직원이었던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바쁘게 돈 벌어 가족들 보양할 줄만 알았던 저는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연애군 뭐고 다 귀찮기도 했습니다. 제 성향 자체가 누구랑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늘 아래 내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큼은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첫눈에 호감에 들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여느 때처럼 남편 호감을 무시했을 거예요. 제 환심을 사겠다며 자잘한 선물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그때는 참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강무씨 우리 현주한테 잘하나 못하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현주 씨는 나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야. 아, 그럼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남편은 변죽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기에 평판이 그리 나쁜 사람도 아니었죠. 사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서야 저도 수락을 한 거였어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사장님이 딸내미 단속하는 엄마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워낙 부모님 투병으로 온 가족이 그 긴 시간 생고생을 했으니 가족 중 중환자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그 두 분 모시는 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결혼해서까지 시댁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 또다시 그런 고생을 하며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 속물적이라고 욕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저랑 비슷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도 처음부터 확실히 했습니다. 더는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도 않고 나 역시 내 배우자 될 사람에게 그런 짐은 지우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남편 역시 제 사정을 듣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는 처음부터 동의했던 저희 두 사람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부모님 두 분 모두 감기 한번 크게 앓으신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세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지금은 남편 따라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고요. 아, 저도 건강한 편이긴 한데 혹시 필요하시면 건강검진 결과지 보여드릴까요? 다행히 이 정도면 합격선은 거뜬히 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노후 준비까지 다 되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팔자 고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벌어 먹어야 할 집에 시집가는 건 싫었거든요. 남편도 자기 일 잘해서 월급 꼬박꼬박 잘 받고 있으니 이만하면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친 모두 안 계신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 우리 아들 장가가서 장모님 사랑도 좀 받아봤으면 했는데.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게 현주 씨 잘못이야. 어린 나이에도 정석과 부모님 모신 것만 해도 대견한 사람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한테 제대로 된 친정이 없다는 걸 꼬투리 잡아 걸고 넘어지셨으나 남편이 단박에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결혼이야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하면 좋고 아니어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결혼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트집 잡아봐야 저는 영 가망이 없겠다 싶으면 정리할 생각도 있었으니 손해볼 건 어차피 당신 아들뿐이었어요. 그렇게 며느리 귀 한번 눌러보겠다는 시어머니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수월하게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전에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집이나 생활비 같은 건 서로 각출하기로 하고 서로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집을 합쳤다는 것 외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전 제가 목돈을 제법 모아놓았다는 것도 굳이 남편에게 미리 밝히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굳이 캐묻지 않았고요. 결혼 전에 번 돈이야 온전히 본인 재산인 건데 제가 궁금해하거나 탐낼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아픈 부모 밑에서 오래 고생한 제가 딱히 가진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차림새가 수수한 편이라 더 그렇기도 했을 거예요. 생활비 내고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자는 말에 남편이 더 반가워했습니다. 역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는가. 현주 씨가 센스가 있어. 사실 결혼하고 뭐 사소한 거 하나 쓰기에도 서로 눈치 보고 그런 게 편치는 않잖아. 서로 필요할 때는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 건 자기가 관리하고 난 좋아. 아마 저한테 가진 재산이 꽤 되는 걸 알았는데도 남편이 저리 좋아했을까 생각해보니 저도 참 답 없는 사람을 만났다 싶네요. 어찌되었든 둘 모두 합의하에 시작된 생활이었기에 저희끼리는 잡음 없이 잘 지냈습니다. 잡음은 항상 시댁 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손자 타령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가 급기야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애부터 낳을 생각을 해야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곧 있으면 노산인데 남의 집 대 끊을 작정인 게 아니면 당연히 며느리 의무부터 할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제 나이가 가 30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5살이나 많으니 남편 입장에서 노산이라면 노산이겠네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지만 아이 문제에서만큼은 남편도 은근슬쩍 제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사실 더 늦기 전에 나도 아이 가졌으면 싶기는 하거든. 자기도 아예 자식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 같으면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가지는 것도 좋지. 남편 말대로 제가 아예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기에 저 역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문제도 있고 분명 아이가 생기면 지금과는 생활이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지겠죠. 아이 가진다고 나 일 쉬면 그동안 내 수입이 없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아이 낳는다고 은근슬쩍 집에 눌러앉을 생각 없어. 최대한 빨리 회사 복직해서 일할 거야. 그럼. 설마 내가 당신 집에 들어앉을까 봐? 그리고 내 자식 갖겠다고 하는 건데 설마 내가 당신 돈 안 벌어온다고 타박하겠어? 걱정 마. 이렇게 된 김에 당신도 좀 쉬면서 몸도 보호하고 아이 준비하는 건 어때? 당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때까지 제대로 된 휴가 한 번도 못 갔잖아.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 일한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남편 말 맞다나 제 새끼 가진다고 쉬는 건데 날 구박이라도 했다가는 가만 안 두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쓸 수 있는 여윳돈도 제법 많았고요. 그래, 설마 내가 잠깐 쉬다 온다고 선주 씨 자리 하나 못 지켜주겠어?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쉴 틈 없이 일했는데 이제 현주 씨도 숨 돌릴 틈이 좀 생겼네. 내가 현주 씨 시집가고 나서도 잘 지내는 건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마누라 쉬게 해줄 줄도 알고 잘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휴직기 이야기를 꺼내자 흔쾌히 받아주시는 사장님 덕에 저 역시 이제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게 흡족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빈둥빈둥 쉬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좀 불안한 기분이 들더니 의외로 백수 생활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혼자서 조용히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제법 즐거웠고요. 마음이 편해 그런 건지 얼굴도 꽤 좋아졌습니다. 비록 제 아들 일하는 동안 팔자가 늘어진 저를 보고 심통이 난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건 반갑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얼굴이 반쪽이 되도록 고생하는데 너는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남편 돈으로 그렇게 놀고 먹으니 좋니?
저희는 처음부터 각자 번 돈 각자 썼어요. 제 돈 제가 쓰고 노는 거니까 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기한테는 져줄 생각이 없는 며느리 말에 또 파르르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그러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겁니다. 회사 안 나간다고 자꾸만 불러서 귀찮게 굴려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 자주 안 온다는 게 늘 불만이었으나 애초에 사람을 저리 대하는데 누가 좋다고 거길 가겠습니까? 자주 안 보는 게 상책이었어요. 그즘 별탈 없이 평탄하게 운영하시던 시아버지 회사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혹한 건지 평생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키워보겠다며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 모두 끌어모아 회사 덩치를 불리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을 때는 염려가 되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 싶었으나 정말 남편 반응은 심심했습니다. 뭐 평생 하시던 일인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빚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지는 거지. 애초에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아버지가 잃어봤자 얼마나 잃으시겠어. 그래도 지금 사시는 집도 있고 노후 대비도 해놓으셨고 더 늦기 전에 아버지도 해보고 싶은 일은 있으셨겠지. 당신 아드님도 저리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끼어들 일도 아니지 싶어 저도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시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을 땐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이고 강무야, 이제 우리 어떡하니? 네 엄마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아직 잠에서 제대로 깨지도 못해 어안이 벙벙한 저희 앞에 퍼질러 앉아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뒤쪽에서 나라 잃은 표정으로 죄인처럼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난리를 치면서 그 새벽에 집이 떠나가라 울던 시모가 갑자기 당신 남편을 획 쏘아보더니 원망의 말들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팔자에도 없는 사업 확장이야. 다 늙어서 이날 이때까지 사업가로 큰 재미도 못 봤으면서 내 능력치가 여기까지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거나 잘 쥐고 있을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어쩔 거야.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가고 그나마 가진 재산 빚잔치 하면 당장 땡천 한 푼도 없는데요. 당장 어디서 살 거냐고. 그러니까 그 무리를 해서 키워놓은 시아버지 사업이 결국에는 엎어졌다는 겁니다. 남편 말만 들었을 때는 남은 여유 자금으로 벌인 일인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에 빚까지 좀 졌더라고요.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후였어요. 두 분 가진 걸 전부 다 털어막으면 어떻게 빚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모아둔 거 전부 박박 긁어야 겨우 수습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건 역시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땡전 한 푼 남은 건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면목이 없다. 그래도 당장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겠니? 당분간만이라도 너희들한테 신세 좀 질 수 없겠니? 자다 날벼락 맞은 기분에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당장 갈 곳이 없는 시부모님 내쫓을 수도 없으니 다른 방에 자리를 펴드리고 와서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이야 사정이 저리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나 당신 부모님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 아버님이면 또 몰라도 어머님까지. 이유는 당신이 더 잘할 테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한 짓이 있으니 싫은 거야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 어디 갈 데 있다고 나가시라 그래.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도 않은 시어머니 머물 곳까지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으나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다고 무슨 수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내키지 않는 어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기다려봐. 내가 좀 알아볼 테니. 제가 연락을 드린 사람은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성장해 이제는 제법 중견기업 태가 났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살림살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고요. 소유하신 건물도 벌써 여러 채였는데 그중 유동 한 건물에 공실이 많아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당장 입실 가능한 집 아직 있어요? 응? 집이야 있지만 현주씨 무슨 일 있어? 간략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사장님 얼굴에 금세 걱정하는 기색이 비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제가 시집가서 좀 잘 사나 싶었는데 시댁이 저리 쫄딱 망했으니 듣는 사장님이라고 기분이 좋으실 리 없으셨겠죠. 매번 힘들 때마다 사장님 도움을 받는 게 죄송스러웠지만 당장 생각나는 분도 사장님 뿐이었습니다. 월세는 바로 마련해서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건 걱정할 거 없어. 당장 오늘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돈도 천천히 얘기하자고.
현주 씨 시부모님이면 나하고도 인연이 없다고 할 순 없는데 급할 거 없잖아. 응? 이번에도 선뜻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사장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부모님도 이렇게까지 해주시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급히 시부모님 거처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꼼짝없이 아들 집에 얹혀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곳에 바로 머무를 곳을 마련해준 며느리 덕분에 두 분 얼굴에도 잠시 수심이 가셨어요. 아가, 네 덕분에 내가 숨이라도 돌렸다.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정말 고맙다. 그래, 고맙구나. 늘 틱틱대던 시어머니도 그래도 제 덕에 고생을 덜은 줄은 아시는 건지 드물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떨떠름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살 곳은 마련했으나 시부모님 당장 먹고 살 일도 문제였어요. 가진 거라고는 하나 없는 두 노인이 이제 와서 어디 취직하기도 마땅치 않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결혼 전에 그렇게 당신이 당부했는데 집 문제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당신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네.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자기 잘못도 아닌 일을 가지고 제 앞에서 죄인이 된 남편을 보자니 아픈 부모님 때문에 항상 돈이 없어 서러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제가 떠오르더군요. 그래도 내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걸 보자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고심한 끝에 남편과 시부모님을 한데 모아 그간 제가 계획한 바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쓸지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 가족들한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손재주는 좀 있으니 식당 창업을 할까 하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무리겠죠. 아버님, 어머님이 오셔서 얼마간만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라고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고 꼬박꼬박 월급 챙겨드릴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고용할 계획이니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 이야기에 세 사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너 그런 돈이 있으면 친장 이야기를 써야지.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제 돈인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 있으시냐고요. 본인이 아쉬운 입장임에도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느니만이 발끈하는 시어머니는 쏙 빼버릴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어쨌든 저랑 제 남편 좋자고 꺼낸 이야기였으니까요. 저 사람이 괜한 소리를. 우리야 그저 고맙지. 우리 같은 뒷방 늙은이 일감도 주고 월급도 준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 사업이 그리 되고 나니 그렇게 들러붙던 인간들도 다 떠나고 돈 한 푼 빌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네가 도와주니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겠구나. 시켜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해야지. 그래도 시아버지는 염치는 있으신 분이셨어요. 저 나이에 사업까지 하신 분이면 자존심 내세워서 뻗대는 인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이 벌인 일 어떻게든 본인이 수습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높이 살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밑에서 일할 생각에 분한 모양이었지만 당장 아쉬운 건 제가 아니니까요. 마지못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나가마. 그렇게 창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긴 했습니다만 어렴풋이 식당 창업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임신 준비로 휴직한 상태에 시간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었으니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물린 거였죠. 어머, 식당을? 하긴 현주 씨 손이 워낙 야무져야지. 그래도 창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나저나 현주 씨 같이 유능한 직원이 그만두면 아쉬워서 어째? 창업을 하게 되었으니 회사 생활을 완전히 정리해야 해서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사장님이었어요. 다른 그 누구보다 사장님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기 자기 여윳돈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식당 인테리어도 그렇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탈탈 털었어. 5억 조금 안 될 거야. 내 전 재산 다 쏟아부으니까 이 식당 꼭 성공해야 돼. 5억? 5억이라는 말에 금방이라도 남편이 뒤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가진 돈은 5억이 좀 넘었으나 저도 마지막 믿는 구석은 있어야죠. 결혼 전에 사장님께 받았던 3억이 좀 안 되는 돈은 그동안 투자 등을 통해 그 몸집을 키워 5억이 넘는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결혼 전까지 딱히 쓰는 것도 없이 차곡차곡 모아둔 월급까지 합치면 금액이 더욱 커졌죠. 제가 아무렴 믿는 구석도 없이 덜컥 휴직계를 썼겠습니까? 몇 년 정도는 한량처럼 놀아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생각만 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현실로 구현되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식당 인테리어며 메뉴 구성이며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시장 조사와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잡을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 업장을 운영해 본 적은 없어도 회사 다니면서 새 매장 운영 일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동종업계는 아니지만 그때 사장님 하시는 걸 보면서 배운 게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역시 자기 사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틈틈이 재창업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 중에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셨으니 돈 주고도 얻지 못할 귀한 말씀을 거저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제대로 준비한 저의 첫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식 가정식을 주 메뉴로 잡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세련된 인테리어의 식당이었어요. 사실 다루는 메뉴는 백반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마치 일본 가정식이나 1인 코스 요리를 먹는 것처럼 깔끔하고 세련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다분히 의도된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런 소박한 음식들이 유행이거든요. 그 와중에 사진 찍을 만한 예쁜 것들에 열광하는 심리를 잘 파악해서 꼭 인증창 찍기 좋은 잘 꾸며진 카페에서 든든한 한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을 만든 거죠. 이건 역시 제 아이디어에 사장님께서 살을 붙여주셨습니다. 거기에 회사 다닐 적 제 주력 업무였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까지 더해 저희 식당은 인근에서 아주 핫한 식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덕분에 식당 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처음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도 넉넉하게 뽑았습니다. 비록 양념장 비율을 비롯한 음식 레시피는 저 혼자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이었으나 그 외의 업무는 직원들에게 고루 분배해 사람이 많아도 직원들이 너무 급히 서두르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백반을 먹어도 귀히 대접받는 느낌이 나도록 이게 제가 철저하게 지키는 저희 식당 영업 방침이었습니다. 대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젊은 손님층은 물론 그 젊은 손님들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곳으로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죠. 시부모님 월급을 드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니 두 분 출근하시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일을 시킬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의 경우 그 모난 성격으로 손님들 심기나 거스르지 않으면 다행이었기에 나와서 남을 다드는 거나 조금 돕게 하고는 몇 시간 식당에 머물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도 소일거리 정도나 드릴 생각이었으나 예상보다 시아버지도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진지하게 일에 임하시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의욕적으로 온갖 일을 찾아하시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셨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서빙 일을 맡게 되셨는데 은발의 신사가 친절하게 서빙하고 음식 설명을 해주는 게 제법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저 용돈벌이나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리 열심히 해주시니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여보, 요새 식당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아무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응? 아니야. 몸은 좀 힘들어도 요새 장사도 잘 되고 입소문도 타고 있고 기분이 좋아 그런가 버틸만 하네.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남편은 슬슬 시동을 걸었던 것 같은데 워낙 식당 일 외에 신경을 못 쓴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을 연 지 1년이 좀 넘었을까. 한 유명 케이블 맛집 프로그램에 저희 식당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제 식사 시간에 웨이팅 없이는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죠. 여보, 내일부터는 나도 식당으로 출근할게. 당신 혼자서 이 난리 감당이 되겠어? 이럴 때 남편이 힘이 돼야지.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는 어쩌고? 실은 나 회사 정리했어. 내 월급 쥐꼬리만한 거 받는 거보다 당장 식당 일이 훨씬 더 급한데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그게 더 우리 부부한테 이득 아니겠어? 마누라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덜컥 회사 간다놓고 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나요? 요새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 사는 일이 어찌 될 줄 알고 저렇게 경솔한 행동을 한답니까? 거기다 지금껏 자기 수입 철저히 자기 것으로 해놓고 왜 식당 일은 자기가 참여하는 게 당연한